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비 예보가 있어서 오늘 좀 흐립니다, 날이. 글로벌 경제 날씨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또 올랐습니다. 0.25%포인트 인상됐어요. 이로써 상단이 5.25%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어제도 잠을 못 주무셨을 교수님. 예. 이거 몇 시에 발표됐죠? 새벽 3시에 정책 성명서 나오고요. 예. 제롬 파월이 3시 반에 기자회견 했는데 네. 정말 이번에 미국 가서 한번 제롬 파월한테 좀 낮에 해달라. 간곡히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하는지. 예, 미국 시간으로는 낮인데 그 좀 미국이 세계 경제도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 사람들 건강도 좀 생각해서 한국 사람들도 좀 시차를 한 번씩은 그러니까요.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순회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잠이 모자라신 우리 김대호 교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측했던 거긴 해요. 0.25%포인트 인상. 근데 이 인상폭 예상대로 나온 것 그리고 인상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밤새 지켜보면서 시간대별 이 증권 시장에 특히 뉴욕 증시가 바라보는 이번 FOMC의 금리 인상을 보면요. 새벽 3시에 정책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금리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뭐 그러자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예상했던 바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조금씩 상승폭이 줄다가 이제 정책 성명서 내용을 좀 해석할 시간쯤 돼 가니까 한 20분쯤 지나니까 상승세가 조금씩 꺾였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 성명서 안에 기대했던 알맹이 앙코가 하나 없었어요. 뭐였죠? 이번에 전 세계가 기대한 것은 딱 한마디 한 단어 금리 동결이 들어가 있다 하는 프리즈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실망했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 3시 반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마라. 금리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는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주가는 하락했고 결국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으면 하는데 그런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이 선택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리무중 발언을 했어요. 다음에 계속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안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 가서 생각해 볼게. 한 달 유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특히 지금 은행 위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이 중소은행들이 마구 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위기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금리를 좀 이번에는 올리더라도 이제 그만이야로 선언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 후반에 애프터 아워 시간에 팩웨스트 은행이라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은행이 무너지려고 흔들흔들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주가가 60%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번 주말에도 또 은행 인수 여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논쟁 외지만 우리가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제 그 미국이 JP 모건에 인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순매수 5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번째로 많이 샀는데 대략 한 1,200억 정도 2달 사이에 사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리퍼블릭의 채권과 주식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폐가 되면서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미국의 은행주들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면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그 파월 의장의 기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조금 이렇게 빌미를 주려고 하지 않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거죠. 뭐
목표를 제시하고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를 적당히 올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IMF에서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으로 이제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피벗이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급 기대감이 저는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통화 정책의 전환. 전환에 근데 파월 의장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선을 걷고 이번에는 뭐 구체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급조차 안 했다.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반응들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이 거의 정중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빨간불이 약간 켜지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이 정도라면 주가가 한 지수가 한 2, 3% 정도는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간 올랐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원했던 단어가 나오지 않고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이런조차 반급 안 했다라고 하니까 지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수직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쭉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건 했는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강하네. 오히려 빠지는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연준과 시장의 반응은 하루 정도 시간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연휴에 이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 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의 시간차 공격,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은행 문제가 지난주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됐듯이 이번 주 또 주말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음 주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좀 나타낼 건데 이번에 이제 연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지만 그래도 이제 세 단어가 더 들어갔습니다. 지표를 본다라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경제 상황도 좀 보고 신용 환경도 좀 살피겠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시장에서 상황을 좀 보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 상황 같은 경우 이제 경기가 급속도로 지금 이번에 잠정 3월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1%까지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 정도 성장할 걸로 봤지만 1.1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이게 은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됐기 때문에 연준도 이걸 보고 있다라는 의미고 신용 환경을 보겠다라는 것은 은행 문제죠. 은행 문제에 따른 신용 환경도 보겠다라는 네.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둘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연준이 방향을 바꾸진 않겠다라는 의지는 다시 한번 밝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 우려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미국 경기가 1.1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이 2% 성장인데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은행권 위기도 지금 여전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렸고 앞으로 우리가 동결하겠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런 시그널은 안 줬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월은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네, 오리무중 늘 그랬듯. 예. 네. 그분은 그렇게 캐릭터를 잡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오히려 그게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릴 것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애매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오리무중에다가 오락가락까지 하시니까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미국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5.25%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와는 역대 최고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5거든요. 1.75%포인트 격차가 나요. 그리고 이달 25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상반기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할 거잖아요. 고민이 많겠는데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각 나라 기준금리를 그냥 훨씬 꿰뚫고 계시네요.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돼요. 날짜 바로 나옵니다. 지금 한국 언론에도 크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0.25% 올렸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최고금리가 5.25%가 됐습니다. 한국은 3.5입니다. 그럼 차이가 1.75%포인트인데 이게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금리 격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뒤집어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낮잖아요. 예, 우리가 높은 적은 많이 있었어요. 예. 과거에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낮았기 때문에 금리는 더 높은 적이 많았었는데 미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그 차이가 1.75%까지 벌어졌다. 가보지 않은 가장 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게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니까 달러로 미국 금융기관에 예금해 놓으면은 5.25를 주는데 한국에 원화로 예금해 놓으면 3.5밖에 안 줘? 그러면 금리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혹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자,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일부 요인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이런 금리 차가 있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현재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금리 투자해놓거나 대출을 받았을 때 변동금리처럼 좀 있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제 미국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동결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얼굴 표정 보면 거의 반 정도는 동결 왼쪽에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군요. 동결. 예. 근데 반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미확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많이 올려봐야 6월달에 한 번 정도. 그렇다면 이제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미국의 달러로 미국에 투자해봤자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오히려 한국은 금리 인상 여지가 0.25 정도는 한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국제 수지예요. 우리 국제 수지 계속 적자고 경상수지도 적자니까 한미 금리 차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 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면 우리 환율도 오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 돈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보다는 우리 수출 정대, 무역 수지 개선 여기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폐가 있는데 4월 달 무역 지표가 나온 거 보면 한 26억 정도 적자였습니다. 26억 달러 정도 적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1월 달에 125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그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1월, 2월, 3월, 4월 오면서 이게 조금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게 좀 플러스가 좀 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한 가지 좀 공교로운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타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과거처럼 흑자였었다라면 지금 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적자폭이 워낙 크고 반도체가 이제 크다라는 것도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패가 나왔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패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떨어질 폭을 보면 이제 미국이 더 크죠. 그렇군요. 그렇죠. 지난번에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떨어질 폭보다는 미국이 떨어질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IMF 아시아 태평양 지역 ADB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IMF 아태 국장이 언급을 한 게 오늘 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제 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 IMF의 발언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지표도 우리나라도 1.5인가 1.4까지 좀 낮추는 상황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좀 보면 좀 답답한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률 4.3으로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낮췄어요. 일본도 낮추고 호주는 물론 낮추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 IMF가 부쩍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발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이 좀 미묘한 움직임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게 한 계기가 아니겠나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0.25%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5.25가 됐고 우리나라 3.5.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는데 다시 미국 이야기로 넘어가서 미국에 저희가 지난달인가요? 한번 미국 디폴트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 일어날 거다.
일어날 것 같다. 날 수도 있다. 이 시간에 그때는 이제 트럼프 얘기했었는데 기소 문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맞아요. 예. 그 얘기 나왔었는데 드디어 기사가 났어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넘어서서 채무 이행 불능 사태가 된다는 건데 예고된 날이 다음 달 1일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부도 한도를 인상하는 안을 의회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채무 불이행 사태라는 거 이거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도 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바로 부도가 영어로 하면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도라는 것은 인도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어음을 끊으면 그 어음이 만기에 돌아오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게 안 주어지면 채무를 불이행한 거고 은행에서는 부도 처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해 놓고 또 많은 그 기관 단체에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채권도 물론 갖고 있지만 근데 미국 정부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을 날에 돈 달라고 요구했을 때 미국 정부가 돈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만약 그날 줄 수 없다면 그걸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이 국가 부채가 의회에서 요 이상은 채무를 더 이상 쓰지 마. 너무 나라 살림이 어렵다 해서 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이 한도 현재 한도가요 31조 달러예요. 네. 3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 4경이 넘어가는 뭐 우리나라 예산의 수십 배인데요. 네. 그렇게 빚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 1월 달에 이미 한도를 초과했어요. 한도를 초과하니까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편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연금 주는 거 또 공무원들 신규 퇴직하는 공무원들 연금 좀 이따 줄게 해가 그걸 미루어서 지금 간신히 메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닛 옐런 장관이 요게 6월 1일 날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이제는 돌아오는 채권 부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의회가 빨리 좀 한도를 늘려주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의회가 이미 한도를 늘렸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인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원에서는 늘리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도는 늘려줄게 대신에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돼.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정부도 세출을 좀 줄여. 우리가 지금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 IRA 같은 거 보면 보조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줄여.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공약 사업 이걸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그거 없이 순수하게 즉 금액만 높여줘. 그런데 야당인 이 공화당에서는 안 돼. 그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이번에 강성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혼 좀 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돈을 흥청망청하게 썼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싸우면 국민들은 오히려 공화당 편을 들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백악관에서는 아니야. 계속 싸워서 진짜 디폴트로 가면 이것은 의회가 목리를 부려서 디폴트 간 거 아니냐. 그 책임이 공화당으로 갈 거야. 그래서 여야 간에 아주 큰 정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기싸움을 또 벌이고 있고 정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공화당이 하원에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기후 변화 기금을 폐지하라. 네. 이게 뭐 IRA법의 핵심이죠. 그러네요. 네. 기후 맞네요. 변화 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기금을 IRA 폐지하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화당이 지금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걸면서 그렇죠. 선거와 민감한 부분들을 건 거죠.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건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정부가 야당을 이렇게 압박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정치 지형의 하나의 어떤 현상인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항상 부채 한도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해서 이번에 백악관에서도 밝힌 것도 공화당 시절 트럼프 시절에 3번이나 인상을 했다. 그때 협상 없이 했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정말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뭐 박물관 문 닫고 뭐 이렇게 그런 데부터 문 닫으니까 그럴 경우에 누가 욕을 먹냐라면 야당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정부 여당이 니네가 주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니네가 몽문일을 부려서 된 거 아니냐. 야당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가 욕을 먹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당이 욕을 먹는 미국의 정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디폴트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가면 처음에는 하지만 이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게 정치 지형이 복잡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한번 싸울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디폴트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거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여론이 야당에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장기전으로 갈수록. 장기전으로 갈수록. 그래요. 과거의 사례는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는 이제 공화당은 이번에는 안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부채 한도 늘려주고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도 조금 예산을 줄이려는데 그거 안 하려고 이것은 야당의 몽리가 아니라 바이든의 몽리다. 이렇게 이제 그 여론전이 누구가 이기냐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디폴트로 가게 되면 우리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그러면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수록 디폴트 가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돈을 주겠죠. 그러나 기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디폴트가 생기면 그 채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가 금리가 더 치솟는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도 국채 금리 인상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국채가 일시적으로 안 팔리거나 그 국채 돈을 제때 못 받는 그 나라가 또 금융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은 큰데 그러나 뭐 현명한 미국 정치인들이 나라를 그렇게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수록 가더라도 뭐 한 일주일 그러다 수습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잘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협상은 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게 됐다가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는 저희들이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그 정치인들 그 싸움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보면 상당히 좀 답답하죠. 그렇군요. 미국의 디폴트 관련 기사가 나오면 지금 이런 흐름이라는 거 아시고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한 3분 정도 이제 더 시간이 남았는데 이 중국 얘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중국 최대 철강 기업인 바오산 강철이 사우디 국부펀드 또 아람코랑 손잡고 사우디에 제철소를 세우기로 했는데 이것도 국제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던데요. 그거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제철소를 만든다? 이거 그래서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천지가 개업에 갈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사우디는 원유캐서 충분하게 돈을 버는데 그렇죠. 제철소까지 만들어? 자,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도 만들어야 되고 포스트 그러니까 석유 시대 이후 페트롤리움이 고갈됐을 때 제조업 위주로 경제를 전환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산업의 쌀인 제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하고는 그동안에 서로 상호 호혜지겠는데 이제는 제철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도 될 수 있다. 이 점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것도 중국 기업이 들어가서 한다. 중국의 바오샨 세계 제1위의 제철소입니다. 작년부터 세계 제1위가 됐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한국의 이것도 역시 제철의 경쟁 관계인데 중국이 제철소로 들어간다. 자, 거기다가 좀 세 번째 포인트는 또 중국과 사우디의 경협이 굉장히 강화된다. 이것은 지금 중국이나 사우디나 둘 다 미국과는 조금 요즘 사이가 좀 삐걱거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끼리 뭉쳐서 미국에 대항하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에 상당히 좀 프로 미국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면에서 한국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짧게 보면 철강 말고 더 저는 크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람코가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 지분 10% 인수한 겁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 아람코는 우리나라 SOL의 대주주고요. 51%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51% 갖고 51%예요. 그 실질적인 대주주인데 이번에 SOL이 그 울산에다가 이번에 그 사우디 국왕 와가지고 석유화학 단지 짓겠다라는 거 구조 투자해갖고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이제 SOL 같은 경우 구조가 석유를 파는 거지 석유화학 제품을 안 파는 거였는데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울산에다 이제 구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석유화학 업체랑 이제 손을 잡으면 아람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포지션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맞습니다.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그러면 뭐냐면 아람코가 원유를 대고 그다음에 중국이 정지한 걸 갖다 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 남해 있는 이 벨트 단지에 대한 어떤 경쟁 구조 이 부분도 저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기사 나올 때는 미중 견제하고 있는 그 상황 속, 그러니까 사우디와 미국이 좀 등을 돌리고 이제 사우디와 중국이 서로 좀 가까워지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시각으로 이 뉴스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다른 지금 주목해볼 부분이 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산업 부분이 중국과 많이 겹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사우디가 그런 거죠. 워낙 이제 그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고 네. 그 사우디는 막대한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네, 30%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투자하겠다라고 보면 두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우리한테는 악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는 글로벌하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말 짧고 굵게 시간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두 분.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린이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말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계 경제의 변동 상황 네. 같이 챙겨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아이즈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